이 모든 상황이 그냥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과도하게 김건희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뭐가 사실인지 뭐가 사실이 아닌지를 밝히는 것도 선거 과정에는 필요하지만 이게 우리 국민들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좀 믿음이 가는 그런 후보와 배우자였다면은 이런 시간들을 많이 아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저는 뭐 5,000표 차이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정말 이 초박빙 선거에서 좀 정책으로 그다음에 미래 비전으로 우리가 이런 지지자들과 소통을 하기를 바랍니다. 심리 전에 통행세를 받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돼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통행세를 받는 산적 취급을 하고 봉이 김선달에 비유해 살군 집단으로 몰고 있습니다. 사과라! 공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요! 누가 하라겠노? 오셨는데 어떻게 좀 입장을 좀 이따가 정론관에서 뵙겠습니다. 지도부하고 따로 얘기가 되시나요? 코로나 시국에 선교대회가 웬 말인가? 자, 대선이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들은 여러 논란들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대선 전국의 쟁점 또 각 후보들의 움직임을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네 분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주제부터 한번 첫 번째 주제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보면 지금 그 첫 번째 주제는요. 불교계 이런저런 일로 정부와 여당의 불만이 쌓인 상황이었는데 지난 10월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문화재 관람료로 징수를 봉이 김선달식 이 통행세로 비유를 하자 이 불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황입니다. 어제 조계사에서 전국 승려대회가 열렸는데 정부와 여당을 향한 분위기가 아주 싸늘했다는데 최병목 위원께서 좀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는지 좀 성을 그렇죠. 아니 근데 사실은 갑자기 생긴 일은 아니고요. 그리고 어제 전국 승려대회도 정청래 의원 문제 하나로 벌어진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지금 뭐 이제 5년이 다 돼가는데 그동안에 종교 편향 뭐 이런 게 있었다고 이제 불교계는 보고 있어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톨릭 신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톨릭으로의 종교 편향 문제가 있었다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불교계하고 또 가톨릭 사이에 쟁점이 돼 있는 게 광주 천지남 뭐 성지 문제예요. 거기다 길을 조성하는데 그게 이제 천지남이 원래 그 불교 천지남이라는 절터가 있던 데거든요. 근데 이게 또 가톨릭 성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로 갈등이 있는 데다가 정청래 의원 문제까지 봉이 김선달 논란까지 겹치니까 이제 그게 전국 승려대회로 발전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이제 조계종에서 전국 승려대회라는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인 것은요. 1994년 승려대회 이후에 28년 만의 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잠깐 들어보시긴 하셨습니다만 승려들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국가의 위기마다 항상 국민들의 곁을 지켜온 한국 불교가 홀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의 중심에 정부가 있습니다. 기회는 불평등했고 과정도 불공정했으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기독교인 국회의원이 불교 폐마와 천주교인 장관의 종교 편향 정책은 이제 종도들 모두가 묵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인식을 함께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교 편향 불교 의혹 사태에 대해 사과라! 자, 선대위의 입장이 좀 궁금한데 최 대변인께서는 저 상황을 어떻게 보시고 지금 이 상황에서 불교계가 생각보다는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뭐 그런 통행세에 대해서는 사실 그 찬성을 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를 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계에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편파적으로 느끼셨다면은 그건 네. 민주당이 잘못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돌아보고 고치도록 해야 되고요. 민주당 안에도 그런데 불교 신자인 국회의원이거나 그 불교 신자인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불교계도 우리나라의 그 역사와 우리 대한민국의 큰 뿌리죠. 그래서 당연히 불교계의 마음을 푸시기를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예. 뭐 송영길 당대표를 포함해서 당의 지도부 그리고 그 후보자 이재명 후보자와 배우자까지도 굉장히 불교계와 함께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 노력을 풀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크게 개선이 안 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사실 이제 불교계에선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청래 의원이 이제 그거를 이제 발화점이 됐는데 정청래 의원이 이 문화재 구역 입장료의 연원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삼선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1967년에 이제 불교계에선 공원법이 제정되고 국공립공원이 지정되면서 수많은 사찰하고 사찰의 살림이 국공립공원으로 편제가 된 거죠. 예. 강제 편입이 되고 나서 그때 이제 문화재 구역 입장료하고 국공립공원 입장료를 같이 받다가 2007년에 국공립공원 입장료만 폐지되고 문화재 구역 입장료만 남은 거예요. 아하. 그래서 마찰이 시작을 되고 네. 그렇다면 사실은 이 뭐 해인사 문제 때문에 됐는데 해인사는 저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세계적인 유산이에요. 그 팔만 대장경 같은 거. 그렇다면 이 문화재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걸 정부에서 충분히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문화재 구역 입장료 같은 걸로 많은 사찰의 유형 무형 문화재뿐만 아니라 뭐 보물도 있어요 사찰에. 예. 그런 거를 다 이거를 비용을 대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면 되거든요. 아니면 뭐 이 부분을 조정을 하면 되는데 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삼선 국회의원이 다짜고짜 봉의 김선달 통행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 이게 이 억눌러 왔던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도부에서 그럼 부적절한 표현이었다.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결 방안을 내놔야 된다. 이런 지적을 했어야죠. 근데 10월에 국정감사에서 그런 문제가 불거지고 불교계에서 계속 항의를 하는데도 별 반응이 없었어요. 그리고 정청래 의원도 한 달 지나선가 사과를 한 해 만에 이러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러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봐도 좀 분노가 있는 게 황희 장관이 주무부처 장관이잖아요. 문체부 장관. 28년 만에 전국 승려대회를 처음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거나 하면 되는데 정말 요새 젊은이들 표현대로 신박하게 사과를 영상으로 보내는 분도 있어요. 사과를 영상으로 저렇게 28년 만에 전국 승려대회가 열리면 못 들어가더라도 가서 성의는 표하고 이러셔야 되는데 사과를 영상으로 표하니까 저 현장에 계시던 분들도 이 정부에서는 그전에 다른 문제들도 쭉 있었지만 이 진정성이나 의지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당사자인 정청래 의원은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발길을 돌려야 했고요. 대신 국회에서 사과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이 발언을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로 인해 불교계에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참회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몇 달간 저 스스로 많은 성찰과 사색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불교계의 고충과 억울한 점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깨달음을 주신 스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불교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송영길 대표는 연단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찰 후문에서 준비한 입장문만 읽어야 했은 상황이었고요. 자, 성난 불심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이유, 뭐 정청래 의원도 그 전에도 계속 했습니다, 사과를. 그런데도 이 가라앉지 않은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 뭐 조계종을 비롯해서 이제 불교계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좀 불교계에 대해서는 좀 편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구심을 계속 가졌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지속됐었고 아까 말씀하신 다양한 사건들과 관련해서 어떤 그런 불만들이 쌓여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정청래 의원이 이제 국감장에서 개인적인 발언인 거죠. 예를 들면 아주 그 통행세 문제와 관련해서 그
문화재 관람료를 갖다가 폄훼하는 발언을 하게 되면서 거의 기름을 부은 격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정부나 그다음에 민주당이나 여기서 예를 들면 불교계에게 많은 대화를 하고 가서 말씀을 안 드린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실제적으로 음으로 양으로 찾아뵙고 정청래 의원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었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좀 말씀을 듣겠다고 얘기했었고 그 내용에 맞게 좀 몇 가지 좀 안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아시지만 이재명 후보나 이재명 후보 배우자 같은 경우는 지방 일정을 하게 되면 직접 사찰을 방문해서 소위 마음을 달래려고 노력을 했었고 또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36인 같은 경우 조계사 가서 대파변한 케이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데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노력 자체가 아직까지는 불교계 또는 조계종을 설득하기에는 거의 다다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 또는 정부는 충분히 조계종에게 또 불교계 인사들에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좀 조계종과 불교계도 소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문제가 또 다른 조교 갈등으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조계종을 위해서 불교계를 위해서도 그래서 좀 자비심을 갖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대화에 나오셔가지고 같이 좀 대화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요, 조홍천 민주당 의원이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이 정청래 의원이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사찰을 가보시면은 그 입구에 현수막이 다 붙어 있어요. 정청래 사퇴하라. 솔직히 뭐 차마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자진해서 좀 탈당해 줬으면 하는 의원분들 주위에 많을 겁니다. 선당후사 하잖아요. 지금만큼 선당후사가 필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사랑하기에 헤어졌노라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이제 정청래 의원이 이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측근 이른바 이제 이핵관에게 탈당 요구를 받았다고 이제 폭로를 하면서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지금 생긴 모양새입니다. 자, 정 의원의 탈당하는 것 이 상황에서 정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봐야 되나요? 근데 정 의원이 페이스북에다 올린 글을 보면 본인은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사전에 이혼과 탈당은 없다. 이렇게 아주 완전히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유턴하기가 과연 쉬울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해법이 뭐냐? 지금 조홍천 의원은 이제 정청래 의원의 탈당을 얘기하고 있는데 정청래 의원의 탈당 문제나 이런 것들이 늦어지니까 조계종에서의 요구 수위가 처음에는 출당이었어요. 아주 초창기에는 사과했는데 사과 안 하고 계속 한 달 보름 정도를 버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에는 이게 출당이 되다가 최근에는 의원직 사퇴 얘기까지 나와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불교계 요구사항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해법이 조홍천 의원이 얘기하는 출당 문제도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불교계와 이런 문제로 갈등을 벌였던 사례 같은 걸 한번 연구를 해보면 자, 이게 결국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 어떤 때 이런 문제가 풀렸는가? 하는 것들을 아마 민주당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데에 따라서 해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일방적으로 뭐 불교계에서 좀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불교계가 문재인 정부 지금 4년 몇 개월 동안 쌓인 것이 굉장히 많다. 물론 그게 불교계의 일방적인 오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불교계는 불교계 나름대로의 분석한 것이 있거든요. 뭐 이러저러 해서 우리가 불만이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 무조건적인 사과, 그러니까 민주당의 사과 내지는 뭐 불교계의 자비 아마 이것만 가지고 해결하기에는 이미 정도를 좀 넘어서지 않았나.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를 듣고 보면 최 대변인 지금 뭐 탈당 얘기도 나와 있었고 뭐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얘기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고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선대위에서는 뭐 어떤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신지도 뭐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선대위에서 뭐 공식적으로 입장을 낸 것도 없고 내는 것이 적절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청래 의원 본인의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외부에서 뭐 강요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의원과 이제 불교계 갈등에서 촉발된 이 친문 친이 간의 갈등이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친문 친이 간의 갈등 더욱 지금 이 사안을 놓고 더 심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전혀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이게 왜 친문 친이 간의 갈등까지 얘기가 나가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정청래 의원의 발언을 통해서 촉발된 측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 정청래 의원이 이핵관이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친이 아니면 친문 갈등으로 보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따지면 조계종이 친문으로 얘기되고 있는
정청래 의원에 대한 퇴출을 요구했다고 얘기하면 그럼 조계종은 예를 들면 그러면 뭐 친이 세력이라고 얘기할 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정당의 뭐 입당이나 탈당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실수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국감장에서의 발언을 통해서 종교 갈등을 야기한 측면이 있는 거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익관이라고 하는 아주 부적절한 단어를 쓰면서 이 용어가 이렇게 오늘같이 예를 들면 이거 친문 친이 갈등이 아니야라고 하는 당내 갈등을 유발하게 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 좀 당을 위한 본인의 헌신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탈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과거에 3000배도 해보고 1080배도 해보고 매우 힘든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탈당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순응하는 국회에 가서 사과문 발표한다고 해서 조계종이 거기서 오이 발표했어 이렇게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도 불교가 가지고 있는 불교의 수행 방식을 통해서 사과를 하든 사죄를 하든 행동이 좀 필요한데 그런 것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친문 친이 갈등 아니다. 저는 정청래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한 정치적 개인적 책임을 져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친문 친의 갈등이 없다라고 단언해 주셨는데 그 상황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게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핵관이란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 그렇다면 이핵관이 있으면 이 정청래 의원은 거기에 속하지 않고 그러니까 친문 친이 얘기가 나올 여지도 조금은 있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금요일 날 시위 전국 승려 대회를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목요일 날 이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시위를 막 하고 있어서 벌써 뭘 시작했나 봤더니 그게 아니고 개국본인가요? 거기 사람들이랑 여러 단체 사람들 저희가 이제 친문 단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거기 와서 시위를 많이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대선 개입하지 마라. 뭐 정치 승려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나뉘어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불교계 입장 중에 하나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방역 관련해서 또 일부 이제 여당 인사나 이런 분들이 방역 운운했어요. 저 전국 승려대회가 방역이 뭐 적합하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 다 적합하다 그러면서 그 본인들은 지침을 다 지켰는데 그리고 불교계가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것도 이 부분이 또 있어요. 불교계는 초기부터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방역을 철저하게 지키고 심지어 신자들을 법당 안에도 잘 못 들어오게 하고 했거든요. 법회도 거의 안 열고 그래서 2020년에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도 한 달 뒤에 하고 뭐 연등회도 취소하고 뭐 그런 식으로 협조를 상당히 했잖아요. 타 종교보다 훨씬 협조를 했는데 우리는 왜 이런가? 그래서 불교 왜곡, 정교 편향 이게 저 전국 승려 대회의 기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불교계를 자극한 게 있다. 이 정부나 여당의 인사들이 자극한 게 있고 그리고 정청래 의원과 다른 일부 사람들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자랑 사찰도 열심히 가고 또 정세균 전 총리가 사람들 데리고 가서 108배도 하고 이런 분들과 다른 세력이 또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약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친문 친이 갈등은 사실은 정청래 의원 문제로 불거졌다기보다는 현근택 대변인 문제로 불거진 거죠. 그래서 이게 연원을 찾아 들어가면 송영길 대표가 한때 왜 그런 얘기한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을 받았다. 이런 얘기 기억나시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른바 친문 세력들이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누가 이재명 후보를 탄압했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보였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현근택 대변인이 친문 친이를 가르는 듯한 발언을 했단 말이죠. 뭐 더레프트 그 트위터리안이라는 더레프트가 올렸다 이러면서 뭔가를 하나 공유했는데 사실은 그건 더레프트가 올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돌아다니는 잘못된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뭐 문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후보가 욕설하는 장면을 딥페이크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려고 한다더라라는 얘기를 또 했는데 그거는 현재 드러나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문파라는 용어를 썼단 말이죠. 이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강력한 지지자들이 도대체 뭐 하자는 얘기냐 이렇게 해서 이제 친문 친이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가서 20일 엊그제 이제 친여 성향 시민단체가 불교계는 집단 행동을 통한 대선 개입과 정치 개입을 중단하라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이제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입장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뭐 불교계 민주당이 잘못한 부분은 저희가 고쳐야 되고 돌아보고 불교계에 계속 사과를 드리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는 진정성이 있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진정성이 있었는데 예. 아직도 불교계에서 서운해 하신다면은 저희가 더 해야 더 된다. 다가가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이것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죠. 불교계가 너무 심하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예. 아니면은 우리 민주당이 좀 더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친문의 갈등이다라고 간 것은 좀 부적절한 확대 해석이라고 보이고요. 네.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대부분이 친문이라고 범친문이라고 다 불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친문이라는 게 뭐 옛날에 국민의힘처럼 뭐 친박, 친이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의 사람들인데 그럼 친문과 친이의 갈등이라는 거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친문이었고 네. 지금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친이가 된 건데 네. 그래서 그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그렇게 뭐 개파 뭐 이렇게 나뉘는 거 뭐 이런 걸 얘기를 할 거면은 뭐 예. 홍준표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에 뭐 들어가지 않겠다고 국민의힘을 직접 적극적으로 도와주시지 않는다든지 최근에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까? 예. 그런 것에 비교를 하면 뭐 민주당의 친문 친이의 갈등은 미미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방금 전에 이제 최 대변인께서 적극적으로 원하는 만큼 불교계가 요구하는 만큼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부 친여 성향 인사들은요 불교계를 향해서 거친 말까지 지금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는요 조계종의 성명은 반정부 투쟁 선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러니까 자꾸 성난의 미시에 이제 불을 붙는 격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저희가 이제 황교익 씨 발언까지 하지 말라고 막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고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예. 민주당의 입장이 황교익 씨 입장은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뭐 네. 황교익 씨는 지금까지 계속 발언을 보게 되면 사회적 파장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무슨 뭐 공익적 이익이 되는지 네.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를 계속 종교 갈등이나 또는 민주당 내부의 당내 갈등이 있는 것으로 계속 치환해내려고 하는,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은 왜냐하면 아니다. 과거로 따지면 아니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거 서울시장 할 때 서울시를 봉헌한다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논란이 됐던 상황들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갈등 분명히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그렇게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조계종이나 불교계에서 문재인 정부가 좀 종교 편향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한다면 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민주당은 어떤 정책과 입법을 가지고 얘기할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거고요. 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서로 접점을 가지려면 대화를 해야겠죠. 저는 그래서 자비라고 얘기하는 건 무조건적인 자비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국 승려대회를 하셨으니 이제 충분히 국민들에게 조계종의 입장을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좀 민주당이든 정부와 좀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좀 말씀을 하시면 예. 거기에 맞는 접점을 만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까 그 방역 당국과 말씀하셨는데 아니 어떤 대회든요 승려대회가 열리면 방역 당국은 그것이 지침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판단해봐야 되는 거예요. 좀 그것까지도 예를 들면 문제 얘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건 좀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럼 민노총 할 때도 그렇게 열심히 얘기를 하셨어야죠. 민노총은 더 많이 모이고 자주 모이는데 그때는 얘기를 안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이 전국 승려 대회 주최 측에서 그 항의를 하는 거니까요. 그분들을 아니, 설득시키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방역 당국에 있는 공무원들은 예. 공무원의 지침에 따라서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에서 문제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아니요, 제가 정부가 말씀을 일부러 해주세요. 전국 승려 대회에 대해서 탄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근데 그러니까 전국 승려 대회에서 그 불만을 갖고 계시니까 저는 대신 전달해 드렸으니까요. 전국 승려 대회 그분들한테 설득을 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노력하시라고요. 따지면 윤석열 후보가 설득을 방역 지침 어기는 거에 대해서 노력하시라고요. 한마디 안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 그리고 또 잠깐만요. 예, 거기까지. 요 얘기는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방송과 관련해서 MBC가 후속 보도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다고 우리 최병호 편집장님 생각하십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처럼 이제 기자들은 네. 그 7시간 45분짜리를 MBC가 다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이 7시간 45분 중에서 그걸 뭐 모두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도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중에 이제 이른바 기자들의 감각으로 봤을 때 요러요러한 것은 기사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부분을 전부 다 뽑아서 첫 번째 방송 때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죠? 네. 보통의 기자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 자, 그렇게 했더니 그 반응이 본인들이 뭘 기대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 기대에 못 미쳤던 것으로 보여요. 뭐 심지어는 여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불만이 나왔었고 네. 야당 내 반발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2차
이제 그거를 내일 원래는 그 예고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차에 뭐 이렇게 쓸만한 기사들을 또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그게 마땅치 않았던 것 아닌가. 어? 그리고 이제 일부 좀 모자르는 부분을 보완 취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도 제대로 안 되고. 이래서 아마 포기하지 않았나. 이게 제 생각입니다. MBC 보도를 2차 보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뭐 MBC가 판단할 문제고요. 네. 선대위에서 뭐라고 할 건 아닌데 MBC 방송에 대해서 굉장히 과대한 관심이 일어났죠.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MBC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을 트는 것 자체에도 부담이 있었지만 네. 그 방송에서 어떤 내용을 틀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양쪽에서 지금 비판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좀 작용을 하지 않았겠냐 싶은데요.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정말 많은 시간을 7시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그렇지 네거티브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를 하고 있고 이런 일보다는 정책에 들어가야 되는 그 시간들을 좀 아깝게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번 선거가 너무 혼탁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책 선거를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빨리 전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근데 그 정책 토론으로 전환돼서 그 말에는 다들 동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서울의 소리 방송은 다시 이거를 갖다 이제 방송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이두화 변호사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사실 서울의 소리에서는 뭐 본인들이 원래 취재를 서울의 소리에서 했었다고 주장하는 거죠. 저희는 취재가 아니라 사적인 대화라고 그런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촬영 기사가 통화를 한 거를 녹취를 해가지고 방송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그 부분을 받아서 방송을 하는 그 MBC의 행태가 더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어제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북대 신방과 명예 교수죠. 뭐 진보 지식인이라고 평되던 그 강준만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선택적 공익이냐, MBC가 이게 뭐냐, 이게 방송 민주화냐. 그리고 대장동 사태가 공익적 가치가 높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열의를 보인 적이 있었냐, 당신들이. 그렇게 일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있었던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최 대변인 말씀하시는 것처럼 방송에 대해서 관심이 높았죠. 뭐 고민정 의원 또 누구죠? 뭐 여러 의원들이, 현역 의원들이 선대위 차원에서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개개의 현역 의원들이야 뭐 어쩔 수가 없죠. 본인들이 하시는데 선대위에서 현역 의원들이 뭐 본방 사수해야 된다 뭐 엄청 광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별 내용이 없으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MBC도 그런 부담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런 부담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 저희가 그 MBC 제3노조가 뭐 일부라고 하지만 그 구성원들 중에 일부가 분명히 제3노조를 결성해 있는데요. 제3노조에서 스트레이트가 편파 방송이라고 지적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장모 기자, 이 스트레이트의 그 기자 MBC의 장모 기자가 서울의 소리치기랑 통화를 하면서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효과가 없다, 뭐 이런 방송, 이런 통화 내용을 들었다고 제3노조 성명까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MBC가 서울의 소리에 하청업체인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담을 가졌을 것 같고요. 서울의 소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자 간의 대화라든가 일부 가처분에서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유념해서 지켜야지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도 후보자 비방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제3노조, 제가 정리를 좀 하면 제3노조는 그 MBC의 가장 큰 노조는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일부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부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제 서울의 방송이 이제 다시 이제 뭐 유튜브긴 합니다만 방송을 하게 되면 뭐 또 다른 후폭풍이 지금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아니면 미비할 거라고 보시는지 교수님은 어떤 느낌이십니까? 제가 볼 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서울의 소리가 방송을 한다면, 그러니까 뭐 법원에서 인정을 했었기 때문에 방송하고 나서의 판단들은 유권자가 좀 할 몫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MBC가 방송을 하건 MBC가 방송을 안 하건 그건 MBC의 판단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방송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각 주체들이 법원에다가 판단을 물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이번에 보니까는 그 법원의 판단 근거가 그런 거 같아요. 보면 얘기 들어오면 김건희 씨가 평소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판단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유권자들이 공론회장에서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 내용이. 그러니 이 내용을 방송하면 유권자들이 검증해 보셔라. 근데 왜 검증을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이분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공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내용이 나왔습니다. 내용이 나온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보수 언론의 사설에 의하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사설에 칼럼에 의하면은 내가 정권을 잡으면 가만 안 둘 것이라고 하는 용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예를 들면 기자를 잡아넣겠다거나 만약 기자를 잡아넣지 않으면 검경이 알아서 잡아넣을 거라는 발언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수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내용들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판단은 유권자가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한데 이제 이 문제를 좀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MBC의 녹음 파일을 건넨 이 백은종 이 서울의 소리 대표가 법원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편파적 보도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편파성을 인정하는 이 백 대표의 발언 법원에서 이거는 어떤 문제점은 있습니까? 아니 저는 이 유튜브는 잘 아시지만 언론의 영역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건 그렇죠. 이제 공식적인데 본인들은 언론이라고 본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공식적으로 제도상 유튜브는 언론으로서 보호받고 있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언론이 유튜브도 공정해야 된다 이렇게 딴 사람들이 요구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 말 자체가 저는 특별히 물론 백은종 대표라는 사람은 원래부터 저런 성향을 보여왔기 때문에 새로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저기에서 저거보다 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거? 바로 추구하는 바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백은종 대표는 이제 온라인 여러 가지 사이트나 이런 곳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칼럼도 3차례나 쓰고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기에서 얘기하는 본인이 추구하는 바라는 것이 결국 이재명 후보의 당선 이런 걸 의미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걸로 지금 이런 추정이 돼요.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우리는 편향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사실상 본인들이 인정하는 거란 말이죠. 이거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본인들이 추구하는 바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 얘기는 이 녹음 파일을 처음에 취재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결국 윤석열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것이 되고 그리고 보도한 것 그것도 자기네들이 안 하고 자기네들이 녹음을 했으면서도 자기네들이 안 하고 MBC에 갖다 준 것도 결국 그 추구하는 바가 윤석열 후보의 낙선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러면 이거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소지가 다분한데 그거를 지금 본인이 인정했다는 점이 더 크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이 최병무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추구하는 바에 대한 해설은 이제 최병무 의원의 이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백은종 씨가 말하는 이 편향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 방송에 대해서는 편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우 방송이라고 하는 그런 유튜버들도 많죠.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그런 유튜버들이 많은데 그런 공통적인 잣대를 적용해야 되는데 갑자기 서울의 소리에만 왜 편향성을 하냐라고 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방송을 근데 만약에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악의적으로 편집을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트는 것에 대해서는 취재를 한 곳에서 튼다는데 그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결국은 이게 편향적인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듣는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MBC 방송 같은 경우에도 이게 너무 생각보다는 별게 없었다라고 하는 분이 김건희 씨에 대한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에 비해서는 이 정도면 별게 아니다라고 한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거를 들은 분들은 예를 들어서 미투 발언에 대해서는 외신에서도 지금 계속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가 미투는 돈을 안 줘서 했다라는 게 지금 외국 언론에 보도가 돼서 굉장히 창피한 상황인데 이게 이제 그 김건희 씨를 잘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나 황당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그 방송이 나온 다음에 좀 더 알게 된 것은 정말 서초동 비선팀이라고 할까요? 정말 그 국민의힘의 선대위의 상왕 실세는 김건희 씨가 아니었나. 그리고 후속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김건희 씨 친오빠가 그 선대위의 소위 헤드라는 사람이고 그 국민의힘과 선대위는 다 김건희 씨 친오빠 밑에서 일하는 이런 밑에 있는 하위 기관과 같은 내용식으로 지금 추가 보도가 됐고 이 외에도 건진법사라는 분이 이제 계속 등장을 하는데 김건희 씨의 발언에서도 도사와 만나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이 무속인이 굉장히 깊이 관여를 했다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이고 선대위에서는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있었던 건 인정을 하지만 지금은 잘라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지금 아직도 그분들이 네트워크 본부는 해산을 했지만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런 국정 운영을 우리 개인이 위안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점을 보는 이런 것과 달리
국정 운영을 무속인에게 맡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좀 투명하게 지켜봐야 될 내용이고 그게 그 방송에서 이런 내용들이 드러났다면은 그거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은종 씨 이야기하다가 이제 건진법사까지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편향성은 듣는 사람이 판단할 게 아니라 지금 저희는 원래는 듣는 사람이 판단해야 되죠. 근데 저분은 정해줬어요. 우리는 편향성이 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판단할 몫이 아니랍니다. 서울의 소리에서 하는 방송은 편향성이 있다고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고요. 지금 7시간 45분 통화했다고 본인들이 밝히는데 그걸 다 틀지 않고 일부 편집을 했는데 그게 왜곡되거나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면 그게 후보자 비방죄가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편향성이 있대요. 그러면 이거 다 안 틀면 후보자 비방죄 성립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괄적으로 고의를 자백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뭐 저 이런 말씀 안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최 대변인께도 좀 고지를 해드려야 돼서 본인이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뭐 김건희 대표의 오빠 문제, 천안 문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한겨레 기사에 대해서 우리가 허위 보도라고 경고를 하고요. 이거 정정 안 하면 여기에 대해서 법적 조치 취한다고 분명히 경고를 한 지 며칠 됐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나 봐요. 저 이거 법적 조치 들어갈 거라고 경고했는데 그런 기사를 인용하시는 건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네트워크 본부 활동하고 있다는데 아무 근거 없이 활동하고 있다고 확인된다.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뭘 근거로 확인된다고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저희는 입장을 밝힙니다. 네 번째, 건진법사 얘기하시는데요. 저희가 18대나 그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선거할 때 보면 전국 무속인 협회 위원장 뭐 이런 사람한테 임명장을 준 게 있고요. 이 건진법사가 뭐 소속돼 있다고 알려진 대한불교 종정협의회 기획실장인데 이분이 여기에 1인자인 사무총장은 1월 4일 날 송영길 대표한테 이거 임명장도 받으시고요.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무속인이나 이런 분들이 조직에 들어와서 대선에 있어서 일정 부분 임명장을 받고 이런 거는 계속돼 왔고 양당 모두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반면 짧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그냥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과도하게 김건희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뭐가 사실인지 뭐가 사실이 아닌지를 밝히는 것도 선거 과정에는 필요하지만 이게 우리 국민들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좀 믿음이 가는 그런 후보와 배우자였다면은 이런 시간들을 많이 아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제가 뭐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하여튼 뭐 지금 보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그 보도를 인용하는데 거기에 어떤 보도는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이 보면 야 이게 무슨 근거로 과연 썼는가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반 보도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도 좀 그 어느 한 곳에만 나온 보도라면 그렇다면 좀 근거를 밝히고 얘기를 하는 것이 시청자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 이제 나온 갤럽 여론조사 다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인의 초접전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적인 녹취 공방 뭐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표심에는 과연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 상황인지 요거는 최병무 위원께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그렇죠. 뭐 잘 아시지만 지금 현재 어느 곳에서 근데 오차 범위 내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경합하고 있다는 보도가 대부분이고요. 그렇죠. 이제 오차 범위를 벗어났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중에서는 또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앞서고 있는 듯한 여론조사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ARS 조사냐 면접 조사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의 설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조사가 가장 현재의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전체적으로 모든 여론조사를 이렇게 저희가 다 분석해 보면 그냥 경합 초접전 뭐 이런 거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참 인용하거나 뭐 또는 뭘 이렇게 보도를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대목이다. 특히 저 중에 일부분만 또 뽑아서 뭐 2030에서는 누가 우세고 이런 식의 그 접근 방법이나 기사를 쓰는 식의 태도는 적합한 일은 아닙니다. 이제 이런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는 어제요.
5,000표 차이로 대선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교수님이나 대변인도 보시기에 초박빙 상황에 뭐 다 천차만별로 나오긴 하지만 초박빙 상황으로 보신다 이렇게 보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저는 과거 대선에서 이렇게 정치에 있진 않았지만 네. 정치를 좀 더 빨리 하신 여러분들이 이런 대선은 처음 봤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 왜 이렇게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많아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저런 네.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예.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우리 좀 지지자들이 좀 결집해 주십사 이런 의도로 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5,000표 차이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정말 이 초박빙 선거에서 좀 정책으로 그다음에 미래 비전으로 우리가 이런 지지자들과 소통을 하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국내 갤럽 여론조사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이번 대선 전국에서 기록한 이 최고 지지율입니다. 벌써 17%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추경안 증액을 위해서 후보들에게 회동을 제안을 했고 안 후보는 이에 조건을 제시를 했다고 그래요? 김종욱 교수님께서 무슨 조건을 왜 제시를 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안철수 후보, 이재명 후보가 좀 추경을 갖다 35조 원 규모로 좀 확대하자라는 얘기를 했더니 안철수 후보가 정부 여당이 지난해 예산 편성 예를 들면 세수가 훨씬 더 많이 들어왔으니까요. 예. 문제 관련해서 잘못을 실토하고 네. 여당 후보로서 잘못을 사과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빚없는 추경을 편성하기를 약속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안 후보가 제기했었던 코로나19 특별 회계를 설치해달라 이런 얘기 세 가지에 동의하면 뭐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정의당 심상정부 같은 경우는 오케이 했었고, 근데 이제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찬성하지 않고 있고 진정성이 의심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35조 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 동안 고통받은 것을 생각한다면 저는 정치적 의도를 떠나서 소위 추경 편성을 확대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내용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본인이 당선이 되면 50조 원을 갖다 자영업자들에게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말에 의하면 5월 9일 날 취임하고 난 다음에 당선이 된다면요. 8월, 9월이나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들을 보면. 전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무슨 이재명 후보가 진정성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적어도 유권자에게 호소하고 그들의 고통들을 감내해서 비전을 주겠다는 후보라고 말씀하신다면 25조도 좋습니다. 근데 지금의 14조 같은 경우는 전 턱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3명의 후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회동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얘기한다면 오히려 윤석열 후보도 좀 대승적으로 오케이 같이 모여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소위 추경의 확대에 대해서 논의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리더십을 가지고 지도자답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글쎄 제가 보기에는 우선 그 사실관계를 좀 우리 따져보죠. 자, 15조의 추경안이 통과된 날 또 35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35조는 대부분 빚을 내서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제 이 논의에 응하는 조건으로 빚을 내지 않는다면 추경에 응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자, 우리가 14조 원을 지금 이제 추경안으로 편성해서 소상공인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충분하지 않지만 급한 불은 저는 껐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다시 대선이 시작하기도 전에 투표가 끝나기도 전에 35조를 하자. 이게 과연 합당한 주장이냐. 그리고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검증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 뭐 몇 조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각 후보들이 3월 9일 날 당선된 사람이 당선되고 나서 해도 결코 늦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요. 추가 세수가 60조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60조가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빚을 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60조가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면 여하간 정부가 작년에 세수 추정을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만큼 여력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후보들이 이제 올해 5월 9일부터는 어떤 후보든지 본인이 집권을 할 거니까 그 이전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자영업자들에게 안정감을 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통과된 그 14조 추경 예산도요. 그 초과 예수 세수로 쓴 게 아니고요. 이제 국채로 썼어요. 지금 그걸 쓰려면 4월이 넘어야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수위가 돼서 예산 보고를 다 받아요. 인수위 시절에. 그때 받아서 할 수 있는 거지. 지금은 하면 빚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조금 보태면요. 이 초과 세수를 바로 쓸 수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법 때문에 다시 그 빚을 갚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가장 빨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두터운 돈을 드리기 위해서는 빚을 내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국가 전체에 봤을 때는 이 빚을 내더라도 세금을 더 거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작년으로 어떻게 넘기느냐에 대한 것이지 이것 때문에 갑자기 빚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국가 부채가 GDP 대비 아직 GDP의 50%가 안 되고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적은 편이며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코로나 이후에 지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한테 굉장히 많은 희생을 강요하면서 실제로 드린 것은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놓고는 뭐 세금을 60조씩 더 걷고 있는 것이 과연 이게 적절한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50조 하자고 했는데 소상공인 지원하자. 그러면은 진짜 그런 마음의 진정성이 있다면은 만나서 논의는 왜 못하고 50조 하자고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논의는 반대하시는지.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자면 35조 원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면 진정성이 있다면 정부에서 갖고 와야 돼요. 이 예산 편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모이면 돈도 빚내자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추경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정치 소식은 여기까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